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중동발 위기에 신고가를 다시 쓴 방산주, 이 방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분위기와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존해 있는 시장입니다. 주변국들까지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미국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변수는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현 상태 지금 어느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고 보십니까? 이제 한 교전 4일차고요. 분명히 양국 간의 교전이 치열한 양상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또 다소 정리되는 국면의 모습도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먼저 그 선제 타격으로 주요한 목표들을 사실상 많이 제압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반격을 통해서 군사 시설이 아니라 일반 그 도심지 시민을 향해서 발사하는 이제 그런 보복 공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전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장기전이 수행이 됐을 때 이란으로서는 그닥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이스라엘처럼 항공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탄도미사일들도 사실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하면은 충분한 양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특히나 장기전을 수행할 그런 역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뭐 일단 뭐 자국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면모를 보여줘야겠지만 실제로는 더 확전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되면서 지금 제공권은 이스라엘 우위인 것 같습니다만 또 이란의 반격으로 아이언돔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아이언돔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일단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다시 바로잡고 싶은 게요. 네.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이언돔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에요. 아이언돔은 로켓과 포탄을 막는 체계고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는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는 거는 아이언돔 말고 데이비슬링, 그 다윗의 돌팔매와 그다음에 에로우 뭐 2, 3와 같은 그런 조금 더 중고도 고고도를 요격하는 미사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모든 걸 다 막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실제 지금 사상자가 아마 오늘까지 집계된 사상자가 사망자가 17명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격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방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언돔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 취재한 기자의 무지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저 정도로 이렇게 전면전에 거의 가까운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사상자를 저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망을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 상태가 됐을 때 뭐 한 방도 맞지 않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이 뭐 이렇게 뭐 완벽히 막을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이언돔이 뚫렸다라고 지금 전쟁이 나서 미사일 날아올 때마다 지금 그렇게 국내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조금 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격 규모에 비해서 피해 규모가 정말 상당히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아이언돔이 뚫렸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방공망의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감시 정찰 시스템이 이란, 이스라엘 전면전과 같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전보다 분명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425 위성이라고 해서 우리 군이 운영하는 독자 위성이 레이더와
EOIR로 감시하는 그런 위성이 지금 모두 5개가 모두 올라가 있고요. 이제 곧 요거 가지고 철저한 감시 체계가 펼쳐지는 거는 금방 되긴 할 겁니다만은요. 여전히 우리가 이 정보 감시 정찰은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독자로 그 북한을 이렇게 틈틈이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4.25 위성 5기만 갖고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 된다. 뭐 그 이외에도 사실 최근 전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정보 감시 정찰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적의 뭐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전자전 수단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무력화시키고 혹은 굉장히 작동이 어렵게 만들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사례, 뭐 혹은 최근에 있었던 인도 파키스탄 교전의 사례 이런 것들을 더욱 많이 참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초급등을 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레이더, 뭐 센서, 요격 체계 분야에서 중동에 대한 한국 무기 수출 전략에 좀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국내 방산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분야가 있다면은 연구위원님 어느 쪽을 보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방공망이 뚫리는 사례, 그다음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혹은 방어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등장을 하면은요, 당연히 이런 그 공격들을 뭐 탄도탄 공격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요격하는 이런 체계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장거리 3D 레이더라든가 뭐 혹은 우리 뭐 천궁 투나 뭐 혹은 아직 지금 뭐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LSAM과 같은 그런 중고고도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지금 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이미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타 나머지 국가들, 특히 미국의 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완한다거나 혹은 신규로 교체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도 향후 방산주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이란,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사이즈가 큰 방산주들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한화 시스템 급등하는 거 보셨죠? 네. 정말 무섭게 계속 오르고 있는 방산주인데 계속해서 오를까요? 이사님? 분위기 봐서는 이제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뚫었기 때문에 보통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통 들고 가는 전략이 보통 정상적인 전략이니까 뭐 가는 데까지 가봐야 되는 거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증권사 목표가 대비해서는 그 초과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유자 영역에서 가는 데까지 가보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3일 새벽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뉴스 속보가 정확히 우리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났습니다. 9시 1분에 이제 속보 뜨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이건 테일 리스크로 봐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은 장기화보다도 좀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좀 향후에 좀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고, 또 이스라엘 외에 이슬람 국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우리가 무기에 대한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같이 녹아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들이 그런 무기 그 방산 기업들한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혹시 모를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류비 증가라든가 기업들의 경영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도 방산에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부품이라든가 이런
조달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게 전쟁이 지속되다 보면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뭐 탄환이라든가 뭐 식비라든가 소모성 이런 거에 또 자금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수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호재지만 이게 장기화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 위주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선을 좀 이탈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방산주는 보유자분들 계속해서 가져나가시라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이란 지금 두 국가의 지리적으로 살펴보면은 전면전이 이뤄지고 있어도 지금 전면전을 앞두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국가 위치가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양욱 연구위원님 한과도 통화를 했지만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표현은 아니다. 그나마 전반적인 피해 규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방공망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일단은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다라는 기사 많이 봤는데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양욱 연구원님 의견하고 좀 많이 생각을 일치합니다.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외신 자료들 참고해서 봤을 때는 군사 시설에 대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저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아낸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저도 들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워낙에 두 국가 간에 지리적으로 꽤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전쟁이라는 게 사실 우연성이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걸 예상을 할 수 없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다른 게 전면전이 일어날 확률이 좀 매우 적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뭐 미군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미 5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략 자산들도 이미 중동으로 일부 옮겨져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서 더 추가적인 확산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공망 중요성은 오늘 뭐 하나시스템이 아침에 나온 공시 통해서 MOU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필 뭐 오늘일진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MOU가 오늘 뚝딱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준비해오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시스템 올해는 정말 한화 그룹주의 해인 게 이런 우연까지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공망 시스템은 뭐 미리 준비해서 우리나라 하나시스템 KAMD가 한 단계 역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하나시스템 주가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뭐 5일선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 지난주에 하나시스템이 올라가면서 수급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숏스퀴즈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에코프로 시리즈 종목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은 주가가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가지라는 게 한 달 정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몇몇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량 증가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갑자기 쌓였다가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전형적인 숏스퀴즈로 저는 좀 추측을 좀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이제 잔고 나오는 거 보면 좀 알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빠른 속도로 줄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주가는 좀 왜냐하면 숏스퀴즈가 결국은 공매도 했던 수급을 손절하면서 주가를 세게 올리는 거잖아요. 매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에다가 플러스 수급적인 알파가 붙은 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부터는 매매를 하셔도 되고 뭐 보유자분들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아마 전쟁이 오히려 조금 차분해지면 주가 차익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냉정하게 주식의 관점을 보면. 그러니까 뭐 오늘 다른 주식들도 좋긴 했습니다만 방산 주식은 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특별하게 뭐 기술적인 지표를 쓰시는 것보다 가격적으로 내 손절 리스크 한도 관리하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숏스퀴즈 물량으로 인한 급등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업사이드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가능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에 대한 전략까지 또 들어봤고요. 지금 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시스템, 뭐 LIG 넥스원처럼 한국도 방공망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최근 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그 LSAM-2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10km에서 50km 상공에 있는 성층권을 뛰어넘는 영역에서 그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 LSAM-2 사업에
여기서 참여를 했는데 그 뭐냐 6월 10일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계약 체결을 한 게 그 1,986억짜리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실제로 계약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LSM2에 들어가는 그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LRG 넥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탐지기라든가 유도 조종 장치 이런 구도 장치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세부적인 어떤 중소 업체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안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큰 기업들에서는 공개가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각 기술을 개발하는 협력사의 정보는 대외비로 좀 분류가 돼서 공개가 되지 않는 거라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게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향 방산물자 수요 증가 기대 리포트도 있었고요. 플러스 여기에다가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회사와 협력을 한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민족이 워낙 궁을 예전부터 잘 썼으니까 천궁, 비궁 뭐 이런 미사일 유도 체계를 참 잘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향후 모멘텀 뭐 실적에 대한 기대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창원 이사님. 그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은 이제 그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성장이 나온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이후에 이제 그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22조 정도가 나타나서 지금 국내 사업도 상당히 이익의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동양 쪽에서의 장기적인 매출도 상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돼서 뭐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 이런 관점인데, 다만 이제 그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주가는 좀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숏스키즈 얘기가 나왔듯이 동사도 마찬가지인 상태라서 좀 밸류를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뭐 공매도 잔고 줄어들면서 추가 수익 나올 때 적절히 잘 차익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급등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노스롭 그루먼과 MOU를 맺고 대공 방어 시스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일단은 대공 방어 시스템 미국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사드 관련 사업자로 이제 계속 선정이 돼서 한국 하나 시스템이 계속 사업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 하나 시스템은 최근에 주가 그러니까 오늘 말고 뭐 최근 말고 한 몇 달 전에 주가 올랐던 거는 아마 미국의 조선소 인수하면서 대주주 군함과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이슈가 또 전쟁이 나면서 더 모멘텀이 한 번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다계층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KAMD, 그러니까 코리아 에어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데 이제 KAMD. 네, 그렇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노스롭 그룹과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뭐 합쳐서 MOU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엄청난 뭔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숫자가 찍힐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네. MOU를 맺고 앞으로 향후에 협력을 한다면 당연히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미국도 사실 지금 아이언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골든돔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러티브까지 하나 시스템에는 좀 붙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사실 오늘 하나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는 저는 수급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았나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숏스키즈 가능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또 최근 영국의 BAE 시스템즈라는 기업과 차세대 감시 정찰 위성망 협력에 대한 소식도 들려줬는데요. 이 뉴스 또한 방공망과 관련성이 있는 행보인지 궁금하네요, 이사님. 죄송해요, 팀장님. 네. 딱 해주세요. 뭐 이렇게 끊어서 가는지. 네, 그 방공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체계인 거죠. 이제 눈과 감시 정찰하는 이제 눈과 귀를 담당하는 역할이 될 건데요. 이 부분도 아까 KAMD랑 연관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MOU를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룹과는 그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역량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BAE 시스템즈는 좀 약간 단대적인 약간 시스템적인 약간 뭐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겹호재들이 계속 나왔어요. 내외 매크로적인 이슈, 그다음에 내부적인 이슈, 그다음에 수급적인 이슈가 다 터진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시스템이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꼭지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받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급등할 때보다 거래가 더 줄었어요. 네. 물론 거래 대금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때 완만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없어야 상승 여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줄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이제 한 7분 응선, 8분 응선 정도는 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고점이 어딘지까지는 물론 당연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고 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뭐 하나 그룹의 시대다.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세에 에너지가 붙은 네. 건 확실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온 급등은 좀 수급 영향 때문일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로 한국 방공무기 등에 지금 관심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재 중동 국가들 수출되는 한국 무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한국 기업이 가장 중동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나요? 보통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카이 같은 경우도 다 뭐 수출을 하고 하네요. 있는데 주로 이제 LNS 같은 경우는 청궁2, 지대공, 지대공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가 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제 4조 수출 계약했었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뭐 4조 2천억 계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특히 이제 청궁2 외에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공만 관련된 무기 체계를 계속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K9 자준포는 수출 많이 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출돼 있고 그 다연장 로켓포인 그 천모 같은 경우도 그 UAM과 이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FA-50 경 공격기랑 T-50 고등 훈련기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수출을 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FA-50 경 공격기를 주력으로 좀 많이 그 수출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뭐 카이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이게 나온다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그 경 공격기에도 불구하고도 그 기동성 좋고 좀 무기도 다양하게 이제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뭐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중동에 수출 경험이 있는 방산기업들 주가를 조금 더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분들의 막연한 또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한국 무기들의 수출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청환 이사님?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아까 청궁 말고도 그 LSM 같은 경우라든가 뭐 대공만 관련 무기 체계 지금 수출 진행 중에 있고 카이도 이제 아까 경 공급기 요거 수출 진행되고 있으니까 두 회사 보시는데 주가는 카이가 좀 덜 올랐으니까 매수 관점에서는 카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상대적으로 주가가 한국항공우주 덜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산주 안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움직임이 가장 아쉬운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이유 황유현 팀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오늘만 보면 사실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폼을 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이슈화된 게 결국은 방산 그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기를 만들고 공격형 헬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방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슈가 되는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쪽에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IG 넥스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나 시스템 쪽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고등훈련기 수출과 관련해서 동남아나 그다음에 중동 관련 수출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은 좀 아쉽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급등 이후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잠깐 쉬는 구간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잘 견디셔야 될 건데 일단은 지금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해도 되고요. 신규 투자도 저는 무리 없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방산주가 얼마나 더 랠리를 이어갈지 그리고 뭐 남은 6월 하반기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이창원 이사님부터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지금 좀 모멘텀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주가가 어느 까지 가서 어디서 잘 매도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오일설 이탈 여부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고점을 찍고 꺾일 때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매도를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고점 징후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서 과열 징후를 좀 보시고 또 그 급등 상태에서 상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단기 고점일 경우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이제 급등 시세를 이용해서 나오시는 전략도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2 전차 이야기도 분명히 이달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야기 뉴스 나오면 좀 새로운 흐름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중동 쪽의 K2 전차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폴란드 쪽, 폴란드요? 폴란드향 쪽은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폴란드 쪽에 연말 수주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 얘기가 잘 없어서 요거는 기대감은 있지만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팀장님, 네. 방산주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 방산주 일단은 뭐 수급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넘버스 그다음에 뭐 매크로 이슈 다 받쳐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박수 칠 때 떠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떠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네, 떠나기 쉽지 않을 거고 결국은 우리가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신규로도 신고가 종목들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다만 이제 과거에 좀 싸게 샀던 분들과 지금 사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전략에서 분명히 다르긴 해야겠죠. 근데 지금 하나 시스템이 뭐 쇼스트키즈도 나오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이 꼭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일 주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없고 대응하는 편이 지금은 속 편하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뭐 한 주를 사시든 뭐 일정 부분 매매를 하시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멘탈 관리 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소형주도 잘 오르지 않는 시장입니다. 충분히 중대형 시장, 중대형 종목들, 실적 좋은 중대형 종목에서 충분한 시세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테마주하지 마시고 그 방산주 안에서도 약간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스펙코, 빅텍 이런 초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들보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변동성이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결국은 퀄리티 주식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아는 종목들을 매매하셔도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워낙 유동성 장세이니만큼 중대형주 중심으로 좀 지켜보자. 방산주도 일맥상통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저력을 발휘해줬는데 과연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지 우리 이사님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서 보면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 자체가 좀 미비한 모습인데 기존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방산, 원전, 뭐 기계, 증권주라든가 이런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엔터라든가 피부 미용과 같은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뭐 임상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소송, 그 특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차별적 강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미국 특허청에서 그 할로젠 특허 무효 심사가 개시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 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수혜를 받는 업종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업종도 특정 종목은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약한 모습이 나타난 것들이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유가는 일단 제한적인 상승이고 뭐 이 전쟁이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시장 베팅이니까 그렇게 보고 고객 예탁금 아까 62조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동성 장세 초입니다. 이제 코스피 증시가 2020년도 코로나 장세 초기와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코스닥은 2020년도와 그 22년도 때 당시에 모습 그 초기 이제 상승 직전과 좀 유사한 모습인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도 대형주라든가 중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5일선 지지 반등이 됐고 코스닥이 11선 지지 반등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가 더 강하긴 하지만 아직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2024년 7월까지 반등했거든요. 그 코스피는 그럼 비슷한 위치라 그러면 코스닥이 850까지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좀 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유지하고요. 또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G7 정상회담의 기대감이라든가 트럼프 정부와의 특히 이제 협상 기대감, 협상 카드로서 LNG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LNG 관련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고 배당 성장 35%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 추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이 기조로 보면은 하나 엔진을 관심주로 드리겠고요. 또 배당 성장 35% 기업 중에서 현대차 특히 현대차 우선주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엔터 쪽에서 올해 이제 실적 좋은 기업이 JYP 엔터 이렇게 세 종목 관심주 드리겠습니다. 하나 엔진, 현대차 우선주, JYP 엔터 주목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팀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보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순매도인데요. 네.
삼성전자를 거의 그 정도 팔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천억 정도 팔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 외국인들은 순매수했거나 아니면 거의 최소한 중립 이상 포지션들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보지 않아도 순매수가 나왔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에서 계속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양세고요. 기초적인 원인은 계속 달러 약세에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계속 달러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강세받는 게 엔화하고 원화, 이렇게 특히나 경기 민감한 나라들 위주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유가 관련 주식들이 밀렸고 유가가 생각보다 골드만삭스에서도 크게 급등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 나오는 거 보면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LNG를 계속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수혜도 또 그쪽 섹터에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NG 관련 섹터인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조선주들, 삼성중공업이나 비롯한 뭐 LNG 관련 주식들, 뭐 LNG 관련 밑에 있는 그 소부장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역시나 저도 엔터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저와 관련해서 뭐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리 이제 알테오젠 오늘 상승이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빅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경험이 있는 바이오 회사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LNG 그리고 한알령 해제 쪽에서 화장품 엔터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창환 이사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